이재명 대통령이 흰색에 파란색이 섞인 초심 넥타이를 메고 집권 1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167분 동안 선관위의 선거 부실 관리 논란부터 6.3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 부동산과 공소취소 특검 문제까지 다양한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또 정치권에선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 모시고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3시간 가까이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의견을 쏟아낸 마라톤 회견이었는데요. 눈에 띈 발언들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민주국가를 한순간에 망가뜨린 것이라고 지적을 했는데 다만 이번 사태가 부정선거와는 다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직접 듣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명백히 사실이 아닌 것을 계속 끊임없는 선동과 세뇌를 통해서 뭔가 세력화의 수단으로 삼는 거하고 어떻게 투표를 못할 수가 있어? 우리 대한민국에서? 라는 문제 제기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부정선거 문제와는 본질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신을 포함해서 주권 감수성이 부족했던 것 같다. 그리고 이 문제를 지적하는 청년들이 참 귀하고 존경할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청년들을 콕 집은 것도 좀 인상적이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대통령께서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제대로 직시하고 상당히 엄중하게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아마 대통령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처음에는 이거 뭐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이렇게 자꾸 불떼기 하는 거냐, 이거 선동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 꽤 있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보니까 이게 부실 선거였고 그 부실의 정도가 너무 심하다. 그리고 거기에 이른바 강성 우파들이 그 지역에 상당히 좀 정치적인 행동을 하는 걸로 알았는데 점점 보니까 젊은 청년들, 230 세들이 많이 몰려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태를 추이를 보니까 이거는 청년들의 일종의 저항권 행사구나. 실제로 부실 선거가 너무 심각하다라는 것을 대통령의 청와대로 여권에도 이제 깊이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취임 1주년 행사도 단호하게 저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시를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이제 공교롭게 이번 선거 과정에서 2030 세대가 상당히 다시 부각됐습니다. 그래서 뭐 서울시장이 뭐 막판에 이렇게 뒤집어진 것도 2030 세대의 역할이 있었다 할 정도로 2030 세대들이 다시 이 전면에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마 대통령께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청년들에게 오직하면 이제 존경스럽다라는 얘기까지 좀 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권 감수성이 본인이 주셨겠다라는 것. 대한민국의 주권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느낌, 능력, 이게 청년들이 훨씬 더 빨랐구나, 그리고 강하구나 하는 거를 뒤늦게 인정을 하고 청년들에게 높은 찬사를 보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이 투표용지 사태 부정선거 문제는 훨씬 아마 여야를 떠나서 좀 강도롭게 좀 진행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과 4부 요인, 그러니까 5부 요인에서 선관위원장이 빠진 거죠. 입법, 사법, 행정, 헌법재판소 수장이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 긴급 회동을 했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정말 대대적인 수준의 개혁을 하자, 이런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전해졌는데, 그러니까 선관위원장을 상근직으로 하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왔던 걸로 보여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정말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는 5부 요인이 만난 것 치고는 사실은 그 안에서 분노에 찬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내용은 안 나왔습니다. 이른바 원론적인 얘기, 있을 수 없는 그 일이다 하는 얘기, 또 진상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 사태가 매우 심각하다, 방임 못할 상황이다라는 그 얘기는 이미 이 사태가 벌어진 지 벌써 이제 내일이면 일주일이 다가옵니다마는 이미 국민들의 분노 비등점이 100도까지 간 사이에 이런 얘기가 나온다 하는 얘기는 뒷북인 거죠. 물론 뭐
모이지 않는 것만 보다는 훨씬 모여서 논의를 한다라는 것은 국민들에게 안심을 주는 것인데요. 국민들은 지금 분노에 차 있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투표로 인한 참정권이 말살이 됐다라는 것이 바로 저 2030 세대의 공정성의 뇌관을 건드린 거 아닙니까? 대통령 말처럼 저도 저기에 모인 청년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자기가 마치 자기 일처럼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의 명운이 걸린 것처럼 저기에 뛰쳐나가서 재선거를 외치는 거, 물론 재선거가 옳은 건지 그렇지 않은 건 좀 이따가 뭐 논의가 되겠습니다만은 청년들이 존경스럽다 하는 것, 저 부분은 제가 아주 잘 짚었다 하는 얘기인데요. 대통령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대통령이 초기에 보고를 받는 거는 그렇게 중대하게 생각을 안 했던 모양이에요. 바로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이거 처음에 10여 명 정도가 투표를 못한 걸 갖고 뭐 하러 왜 그러지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초기에 그 심각성을 제대로 보기를 못했다. 그렇지만 6시에요. 이미 문제가 된 송파구 한 곳에서 수백 명이 투표를 못했다라고 하는 그게 이제 팩트 아닙니까? 오늘 나온 그 보도에 따르면은 총 50개 투표소에서 4,726장의 투표지가 모자랐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4,726장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가본 투표를 못한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출발을 안 했거나 아니면 대기표를 받지 않고 그냥 돌아간 사람들 이렇게 다 포함을 시키면은 4,700명이 아니라 10,000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100장 이상이 부족한 것은 모두 송파구, 서초구 등 강남구 등 서울이었다. 즉 이 국민의힘 쪽에서 유리한 지역이었다라는 그런 시각도 지금 팽배하게 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미필적인 고의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말도 지금 나오는 것인데요. 아무튼 지금 이 해체돼야 됩니다. 사실상 해체 준하는 특단의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오부 요인들의 말은 국민들의 분노를 잠재우기에는 좀 온도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일단 여야는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상태인데요. 이 해결법에 대한 생각이 보수 야권 내에서도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투표가 멈춘 지역에 한해서 재선거를 실시하자. 그러니까 선별적 재투표를 제안을 했는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전면 재선거를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전면 재선거를 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전면 재선거를 지금 장동혁 대표가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당 안팎에서도 실현 가능성 여부는 사실은 의문이다라는 그 시각이 듭니다. 전면 재선거는 이번 6.3 지방선거가 매우 공정치 않게 제가 조금 전에 미필적 고의란 말을 썼습니다마는 투표용지를 일부러 적게 만들었다. 가 아니더라도 투표용지가 모자라서 이런 혼선이 나도 그냥 괜찮다, 넘어갈 수준이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 자체가 바로 미필적 고의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 소송으로 가면은 상당한 아주 논란이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전면적 그 재선거를 장동혁 대표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문이다라는 것이 전문가 또는 당내 일각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현재 재선거를 꼭 해야 될 정도로 중앙선관위원회의 이 부실 정도는 이미 건너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라는 정도지요. 이게 사실은 재선거가 그렇게 말처럼 쉽지가 않은 것은 아마 본인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서울로만 짧게 예를 들었습니다. 이 재선거가 가능하려면요, 이른바 승자인 오세훈 시장이 이번 선거는 문제가 있다. 국민의 참정권을 박탈을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당선이 됐어도 나는 잦은 사퇴하겠다라거나 아니면 패자인 정원호 후보가요, 이건 선거 무효 소송을 걸어서 법원의 판단을 받는 이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요. 두 가지 상황이 아니면은 실제로 이 법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재선거 판단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중앙선거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이거는 재선거 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엊그저께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이것은 선언적인 의미, 선거제도 전반적인 것을 뜯어고쳐야 한다는 선언적인 의고요. 이것을 현실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은 마땅치가 않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도 선별적 재선거 주장은 나오고 있잖아요. 재선거 가능한 겁니까?
지금 재선거 하는데요. 이 부분에 좀 명확히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일단 재선거에 가장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사람이 장동욱 대표하고 그다음에 개혁신당의 천하람 의원입니다. 예. 근데 두 사람이 주장하는 재선거는 완전히 다릅니다. 사실은 지금 장동욱 대표가 주장하는 이른바 실제로 그대로 전면 재선거입니다. 서울시장 선거를 비롯해서 부산 북가을하는 대한민국 모든 선거구 선거 투표 무효다. 전면적으로 다시 하자는 겁니다. 예. 선거를 싹 예. 다시 하자는 겁니다. 이게 지금 장동욱 대표의 주장인 건데 이건 뭐 그야말로 현실성도 없고 지금 본인의 어려운 입지를 완전히 뭐 이렇게 뒤엎기 위한 뭐 물타기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근데 지금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주장하는 거는 지금 이른바 선별적 재투표입니다. 그러니까 투표 용지가 부족했다고 확실히 드러난 지역 22군데 있지 않습니까? 이 지역만 그 투표소만 별도로 그 지역만 따로 투표를 하자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지역 선거를 다시 전면적으로 재선거를 하자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 문제 투표구가 있었던 그 지역만 투표를 하자라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조금 전에 사실은 이제 통화를 좀 해봤습니다. 명확히 알려고 천하람 의원하고 네. 됐는데 22군데인 줄 알았는데 조금 전에 선관에서 연락이 왔는데 26군데라. 그래서 천하람 의원 이야기를 최소한 26군데 투표소가 있는 지역만 다시 재투표를 하면 별로 기술적으로든 뭐 정치적으로 큰 문제는 없다라는 주장인데 나름대로 저는 상당히 합리적인 좀 주장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면 재선거하고 선별적 재투표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걸 시청자들께서 알아주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그 사부 요인 말씀드리지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면은 과거에는 이제 3부 요인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예, 그다음에 국회의장, 그다음에 국무총리 대법원장 3부 요인이었는데 언제부터가 늘었어요? 4부 요인으로. 그래서 헌법재판소장 한 명이 추가가 됐습니다. 근데 정확히 말해서 언제는 5부 요인으로 늘었어요. 그래서 중앙선관관리위원장이 추가가 됐단 말입니다. 저는 그때도 왜 대한민국 5부 요인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들어간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아마.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권력화, 권력기관화된 거죠, 사실은. 상임도 아니고 비상임위원장이 대법관이 겸직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상태에서 권력이 어떤 대한민국 권력 5위로 등극하면서 상당히 방만해졌다고 봅니다. 저는 차제에 이 5부 요인 제도 사실은 저는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사실 너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 과정에 일단 4부 요인 정도로 축소할 필요가 있고 어쨌든 지금 오늘 만난 4부 요인이 2구 동성으로 이번 투표 제도로 선관을 전면적으로 개혁하자. 특히 이 상당히 보수적 공격을 알려진 조희대 대법원장조차도 국회에서 법률을 마련하면 적극적으로 돕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차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면적인 대개혁 위에서 아래까지도 완전히 대폭 수술은 아마 불가피하다라고 봅니다. 예. 자, 이번 사태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사상 첫 선관위 국정조사인데요. 여야가 모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긴 했습니다만 기간, 범위, 위원 배분 등을 둘러싸고는 지금 이견이 있는 상황입니다. 또 특검을 두고도 양당이 온도차를 보이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필요한 모든 것들 다 하겠다라는 것이 이미 저희들은 공식적으로 의견을 밝힌 바 있기 때문에 뭐 새삼스러운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청래 대표가 특검을 하자는 취지로 말씀을 주셔서 일단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도 특검은 수용하겠다는 입장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특검에 대한 민주당 입장이 필요하다면 할 수 있지만 조금은 경계심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최진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 민주당의 입장도 약간 좀 변화를 했다고 봅니다. 초반에는 국회 국정조사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미흡하면 특검을 검토하자라고 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사태가 간단치 않고 날로 확산이 되고 이 상황이 보통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다라는 인식을 여야가 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 깊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검도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상당히 좀 적극적인 입장으로 갔죠. 이미
지금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은 특검법을 지금 발의를 했습니다 이미. 거기다 국정조사까지도 양당이 민주당, 국민의힘이 동시에 지금 제출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 간다면 거의 특검과 국정조사 거의 병행되고 거기다가 또 대통령이 지금 검경 합동수사본부 문제까지도 거론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전반으로 수석이 이 조사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원래 특검이 너무 정치적으로 비화되기 때문에 항상 좀 조심스럽고 좀 다소 유보적 입장이었지만은 지금 이쯤 되고 거의 전 국민적 관심사가 돼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뭐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뭐 검경조사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신속하고 과감하게 빨리 이 사태의 어떤 진상 규명과 선관의 구조적인 개혁 작업을 좀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모처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힘을 합쳐서 협치에 긍정적인 모습을 좀 국민들에게 제대로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야가 함께 특검 논의에도 속도를 낼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그럼요.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국민적 분노 지수가 이미 비등점에 육박했기 때문에 여야가 이걸 외면할 수는 없고요. 국정조사도 여야가 똑같이 하자라고 돼 있습니다만 국정조사가 바로 최근에 열린 국정조사가 뭐였습니까?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를 했는데 이른바 민주당은 국회 의석수대로 위원도 다 비례로 하자라고 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증인을 신청하고 파행으로 마무리를 지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정조사가 말은 좋아서 여야 국정조사지만 실제로 국정조사가 지난번처럼 된다면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기대 난망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국정조사보다 특검으로 바로 넘어갈 확률이 높다. 특검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한시적인 수사기관입니다. 즉 범죄 혐의가 있는 수사 대상을 놓고 특검을 구성해서 그 혐의를 찾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민의 참정권을 말살을 한 저 상황에서는 제가 거듭 얘기를 합니다마는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투표를 못하게 할 목적이 있다면은 이거는 뭐 정말 이 다치는 사람들이 수백 명이 나올 것이고요. 의도는 없었다 하더라도 미필적 고의라는 그런 그 법률적인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꼭 의도는 안 했어도 적당히 넘어가서 사실은 여러 사람이 피해를 보는 그런 미필적 고의가 적용이 되면은 이게 온당 저 지금 선관위원장은 뭐 이미 사퇴가 돼 있습니다만은 사무총장, 사무차장 또 이 선거 정책실장 비롯해서 실무자뿐만이 아니라 기관이 해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선거 관리를 위한 조직은 더 강하고 작은 조직으로 새로 태어 나가겠지만 이번에야말로 선거 관리를 정말 있을 수 없는 수준으로 전락한 중앙선거관리에는 마땅히 해체돼야 된다. 그 수순으로 특검은 여야가 공통적으로 발의를 할 수밖에 없다 하면서 저는 여야 국정조사를 건너뛰고 특검으로 바로 직행할 확률은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다시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민주당의 지방선거 성적표에 대한 평가도 있었는데요. 당연히 이겨야 할 곳을 졌다고 하면 성공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말을 했습니다. 이겨야 하지만 저별인 곳, 어디를 의미하는 거라고 보세요? 글쎄 이게 앞으로 상당히 좀 폭발성 있는 문제 같은데요. 민주당이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막판에 좀 고전을 한 이유를 세 가지를 보도하지 않습니까? 언론에서 하나는 공소 취소 특검, 그리고 이제 스타벅스 불매운동,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부동산 문제를 꼽는데 이 공소 취소의 문제 이 부분은 상당히 보수와 진보 중에 격돌할 수 있는 폭발성이 많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진영적으로 갈라져서 싸울 수 있는 소지가 많은 그런 아주 민감한 이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선거 이후에는 좀 아마 민주당이 좀 속도 조절을 해야 될 겁니다. 아마 그렇지 않아도 조승래 원내대표가 뭐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바로 추진을 할지 그 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론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그 고민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민주당은 계속 기존의 선거 전처럼 계속 물붙이기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후 법안 개혁 정책 이런 것들은 이제 대통령과 민주당이 밀어붙일 때 이번 선거는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민주당이 이 산술적으로 이긴 건 사실이지만 오히려 상당히 밀렸거나 정말 졌다는 각오로 아마 그 이후 국정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민심을 얻는데 중도층의 마음을 다시 돌리는데 오히려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님의 질문을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되겠네요. 꼭 이겨야 하지만 져버린 곳 그렇게 지금 여쭤본 거 아니겠습니까? 네. 조금 다른 얘기를 하셨는데 결국에는 서울시장이죠. 서울의 선거를 반드시 이겨야 하지만 막판에 졌지 않습니까? 이제 저거 다음 주부터는 월드컵이 시작이 되는데요. 축구로 얘기하면은 인저리 타임, 그러니까 추가 시간에 골을 넣어서 막판 역전승을 한 그 상황이니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겨야 될 서울시를 역전패 당한 거를 얘기를 한 것이죠. 하나를 더 꼽는다면은 본인이 하주피라는 별명을 지어줌으로써 전 국민의 스타로 만들려고 했던 하정우 후보가 출마한 부산 북갑, 이것은 반드시 AI 3대 강국으로 만들기 위해서도 필요한 그런 승리였는데 거기도 져버렸단 말이에요. 거기도 한동훈 후보에게 졌으니까 꼭 이겨야 하지만 져버린 것, 그래서 결코 성공한 선거가 아니다라고 이재명 대통령 입에서 나오는 곳이 바로 두 가지, 서울시장과 부산 북갑 재보궐선거, 이 두 가지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제가 다른 답변을 드렸는데 거의 짧게 한 말씀만 드리면 두 군데 추가를 더 하자면은 아마 평택하고 대구시장도 함께 포함해서 제일 좀 대통령길 이기야만 하면 져버린 건데 이 네 군데 중에 꼭 하나만 꼽는다면 저는 서울시장 선거라고 보는 거죠.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건데 진 곳 하나 서울, 아마 정말 많이 이 대통령도 좀 뼈 아프게 아마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여쭤보고 싶어요.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민주당의 큰 승리다 이렇게 자평을 했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성공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좀 상반된 평가를 내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상반된 평가라고 분명히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날 정청래 대표가 큰 선거 대부분 다 이겼다라고 하면서 스스로의 어떤 본인이 앞장서서 이긴 선거다라고 장수론을 펼쳤는데 꼭 그렇지 않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장 거의 선거의 50%를 점한다는 서울시장을 막판 이 추가 시간에 골을 넣어서 역전패 당한 것이기 때문에 승리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얘기입니다. 저것은 정청래 대표한테 공을 돌릴 수가 없다라는 면에서 이제 8월 17일로 예정이 돼 있는 민주당의 전당대회에서요. 이렇게 되면은 정청래 대표의 연임은 매우 불투명해졌다 하는 얘기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상대방으로 지금 현재 총리직에 있는 김민석 총리와 이번에 사면복권으로 또 인천에서 당선이 된 송영길, 이 두 분이 정청래 대표를 이렇게 협공하는 그런 모양새가 될 것이고요. 바로 지난번 전당대회 때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 중심 역할을 했던 박찬대, 이번에 인천시당에 당선이 됐죠. 그 당시에 박찬대 후보가 아쉽게 석패를 한 것을 이른바 친명계에서는 굉장히 아프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정청래 대표에게 연임을 허용하지 않겠다. 남은 4년 동안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반드시 당과의 협조적인 관계를 위해서 우리 후보를 내겠다라는 것이 훨씬 더 강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후보의 대표 연임은 매우 불투명한 상황, 시계 제로 상태로 빠졌다, 이렇게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게 이번 지방선거 성공이냐 실패냐, 지도부 책임이 있냐 없냐로 지금 민주당 내 개파에서 서로 다른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현주 최고위원이 6.3 지방선거 결과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최고위원 사퇴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당권파로 분류되는 최민희 의원은 이러면 곤란하다라고 했더라고요. 최재 원장님께서는 이현주 최고위원의 사퇴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이현주 의원이 정청래 대표의 거취 압박하는 어떤 상당히 좀 센 승부수 비슷한 카드를 던져버린 거죠. 과거에 보면은 당 대표를 압박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인 최고위원 중 한 명이 사퇴를 던지면 그 다음 이제 잇따라 연쇄 사퇴
해서 결국 정족수 미달로 해서 당이 해체돼 버리는 그런 경우가 사실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현주 최고위원이 사퇴는 정치인 대표 가장 고강도의 압박에 어떤 물꼬를 텄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이미 전청래 대표를 전방위로 압박하는 이런 발언들, 뭐 행동들이 막 부지기수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종편뿐만 아니라 지금 SNS상으로 보면요, 그러면 정청래 대표뿐만 아니라 정책진에 뭐 가까이 지지한 것으로 알려진 뭐 김어준 씨라든지 뭐 유시민 씨라든지 있지 않습니까? 조국 이런 그룹 이른바 이 문재인 세력들, 문어게인 세력이라고도 불려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전방위 공격이 가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상당히 좀 힘들어질 거다. 이 상황을 버텨내기가. 본인이 어제 그제인가요? 본인이 이제 그 자기 글을 올렸는데 자기는 가끔 심호흡을 하고 하늘을 쳐다본다라는 글을 본인의 SNS상으로 올렸더라고요. 그만큼 본인은 이제 힘든 그런 심리 상태를 그대로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아마 거기다가 김민석 전 총리 같은 경우 전방위로 이제 당권 행보를 하고 있고 거기다가 송영길 의원까지 가세하기 때문에 거의 사면초가 비슷한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이 상황에서 과연 당대표를 정면 돌파할 건지. 지금 전당대회도 8월 17일 아주 최단기로 앞당겼지 않습니까? 앞당긴 이유가 정청래 대표 책임론이 가장 절정에 달할 때 바로 그냥 당심 여세를 몰아서 저는 친명계 후보를 밀자라는 그런 저는 의도가 저는 깔려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이번 같은 경우는 참 연임이 정말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국민의힘 상황도 보겠습니다. 원내대표 선거가 오는 10일이고요. 김도읍, 정점식, 성일종 세 후보가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거취와 한동훈 의원 복당 문제를 두고 이 세 후보가 조금씩 의견이 다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느 후보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이 원내대표가 내일 모레 이제 뚜껑이 열리는데요. 바로 이게 주목이 되는 이유는 한동훈 전 대표의 복귀 그리고 장동혁 현 대표의 거취 문제라고 직접적으로 이게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며칠 전까지는요. 그러니까 6.3 지방선거 뚜껑이 열리기 바로 직전까지는 지금 화면에 나오죠. 정정식 현 정책위 의장이 상당히 유리했습니다. 웬고하니 지금 이 당권파 이른바 당 지도부이거든요. 지금 현재 그리고 이른바 TK 중심으로 하여서 TK의 의원 수가 절반 정도 됩니다. PK 부울경까지 포함하면 3분의 2가 그쪽에 몰려 있기 때문에요. 이른바 당권파 장동혁 대표를 그 당시에 작년 전당대회 때 밀었던 분들이 그대로 범당권파로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정식 현 그 정책위원장이 유리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만은 최근에 지금 6.3 지방선거 뚜껑이 열리고 한 3, 4일 만에 기류가 상당히 지금 변해가고 있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저 김도읍 사선이죠. 부산 저분이 바로 정정식에 이어 바로 직전에 사무총장 정책위원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분도 범당권파였으나 조기에 사퇴를 하고 당이 변화해야 된다라는 쇄신 목소리를 높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정점식은 당권파가 내세우는 후보고 또 하나는 김도읍과 충청권을 대표하는 성일종 두 분이 있는데 이 두 분은 당 리더십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사실상 장동혁 대표를 사퇴를 시키는 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근데 시간이 딱 하루밖에 안 남아서 이게 역전이 가능할지는 몰라도 아마 두 사람의 성일종 플러스 김도읍의 연합 내지는 결선 투표로 가면은 몰아주기라고 해서 역전승을 노리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시간이 하루밖에 남지가 않았기 때문에 막판에서 주저앉을지 아니면 동력을 얻어서 역전을 할지 현재로서는 분명히 정점식 후보가 앞서는 것만은 사실입니다만은 2위와 3위의 연합이라든가 결선 투표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결선으로 넘어가면은 역전승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아마 장동혁 대표의 거취 문제가 급속도로 의원총회에서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원내대표 경선이 앞으로 국민의힘 재편의 분수령이 될 걸로 보입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렇습니다. 일단 장동혁 대표는 오늘 이미 본인의 대표직을 계속 고수하겠다라는 뜻을 사실상 밝혔거든요. 기자들이 거취 문제 물어보니까 이번 선거에 데이터를 봐라, 데이터를 객관적으로 봐라 하면 자기가 이제 이겼기 때문에 선전했기 때문에 계속 버티겠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판도가 많이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흔히 이제 방금 언론에도 뭐 당권파, 비당권파로 분류를 했습니다만은 좀 더 한꺼풀 더 깊이 들어가면 김도읍이 강한 비당권파입니다. 말하자면 강력하게 장동혁 대표에 각을 세우고 있죠. 그리고 성일종 의원과들은 상당히 좀 중립적인 위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점식 의원 같은 경우는 아주 강한 당권파입니다. 그래서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이른바 찐윤 세력들한테 집중적으로 세게 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이제 김동원 대변인 말씀만 들어보면 상당히 지금 정점식 의원이 좀 유리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막판에 뒤집어질까라는 이제 그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 보면 그만큼 지금 당 내에서는 대구, 경북, 영남 중심으로 해서 어쨌든 한동훈이 들어오면 안 된다라는 그런 공감대 형성이기 때문에 반한동훈 연합 전선을 형성이 돼서 정점식 의원은 지금 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김도읍이 강한 당권파가 이기기는 상당히 역부족이다. 그러나 다행스럽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성일종과 단일화를 한다면 그럼 뭐 해볼 만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여론이나 당 앞에 두루두루 이제 당심은 장동혁 대표는 지금쯤은 물러나고 바꿔줘야 된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이렇게 여론인데 막상 투표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표심과 당심 사이에서 과연 어떤 결론이 나올지 일단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정점식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면 한숨 돌리고 당분 동안 전열을 재정비해서 다시 또 강경하게 몰아붙일 겁니다. 그 전까지 지금 외곽에서 빙빙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김도읍 의원이 원내대표가 된다면 아마 상당히 좀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내부의 당 대표와 원내대표 사이의 또 갈등, 또 내부 투쟁, 내홍이 상당히 급물살을 타게 될 가능성입니다. 한동훈 대표도 노골적으로 들어와야 된다라는 게 김도읍 입장이거든요. 물론 시간은 좀 필요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과연 김도읍이 될 경우는 상당히 국민힘 내부에 또 파란이 일 가능성이 높다. 전망합니다. 제가 짧게만 보완을 해드리겠습니다. 정점식 그 후보가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뭐 한숨은 돌렸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조금 시간은 벌을 수가 있어도 장동혁 대표가 현 그 지도부를 그대로 마르고 닳도록 그 임기가 이제 1년 더 남았습니다만은 유지할 가능성은 사실상 별로 없는 게 당 안팎의 기류입니다. 왜냐하면 현역 의원들도 그렇고요. 제가 속한 당협 위원장들 모임에서도 그렇고 이미 다음 총선을 위해서는 무조건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것이 깊이 그 새겨져 있기 때문에 장 대표의 어떤 거취 문제는 시간 문제지 사실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 드렸는데 짧게 그 동의한다는 듣겠습니다. 말씀 드립니다. 일단 한숨은 돌리겠지만 길게 1년 계속 지속적으로 장동혁 대표 버티기는 힘들다라는 점에서는 거의 저하고는 같다는 의견이 비슷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